네, 다음 뉴스는요. 이번 주의 문화 이슈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네, 1991 봄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권경옥 감독님 작품이고요. 말 그대로 1991년도에 일어났던 그 일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그 당시의 일을 좀 살펴보는 다큐멘터리입니다. 1991년에는요, 노태우 정권 후반기에 이제 탐당, 합당, 그리고 이제 공안 통치, 각종 뇌물, 비리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이부영 전 민주당 부총재의 말에 따르면 당연히 군부 독재가 끝나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노태우 정권의 유사, 군사 독재가 지속되면서 더 공안 탄압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명지대 경제학과 강경대 학생이 맞아서 사망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87년에 버금가는 움직임들이 일어나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것들이 없었던 학생들이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존귀했던 게 목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숨을 던져서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4월 3일 경원대의 천세용, 4월 29일 전남대 박승희, 5월 8일 김기설 등이 이제 분신, 투신 그리고 의문사로 사망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 무려 13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 정권에 항의하는 분신이 연일 계속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운동권 사이에 죽음을 찬미하는 소영웅주의, 허무주의적 분위기가 집단적으로 감염되듯 확산되고 있다면서 배후가 있다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시인 김지한은 죽음의 구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라는 글을 발표하고 예수의 신부인 서강대학교 총장 박홍 씨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라면서 이 배우를 얘기하는 듯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991년 5월 8일 아침 8시 7분경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요, 서강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분신한 이후에 16m 아래로 투신하여 사망합니다. 옥상에는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변혁운동의 도화선이 되고자 함은 아닙니다. 역사의 이정표가 되고자 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라고 시작되는 내용이었는데요. 검찰은 이 유서를 강기훈 씨가 대필로 작성을 했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를 근거로 자살 방조 혐의와 이적단체 가입, 이적 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서 1992년 7월 24일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를 이제 교수님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91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연식이 당연히 87학번이고 저는 아마 이 13명 죽은의 반 이상은 현장에 있었을걸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전남대 박승희 그 사람은 이 사람이 86학번일 거예요, 대충. 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있었다는 건 죽을 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 치르고 그럴 때 이제 가서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검찰에서 이걸 발표를 했죠. 유서가 대필됐다. 네. 강기훈 씨와 김기설 씨는 아마 기획부장, 사회부장 이렇게 됐을 거예요. 같은 집행부 이렇게 돼 있었고. 네. 처음에 느낌은 그랬어요. 아유, 설마 유서를 대필하는 게 말이 돼? 그냥 모두 다 안 믿었고, 그게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그 전에 이제 계속 거의 보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때는 패닉 상태였죠. 계속 장례식장 쫓아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음도 우울했던 상황이었다고 할까? 네.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서를 대신 쓴 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냐. 근데 제가 앞서서 이 브리핑 해드린 당시의 시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91년도에 이 학생들이 일어나서 이 어떤 정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항거하는 뜻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뒤에 배우가 누군가 있다라는 게 지금 사실 이 프레임이었고 그 프레임을 가장 결정적으로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죽음, 김기설 씨의 죽음에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유서까지 대신 쓰면서 어떤 일종의 뭔가 이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거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김지아, 박홍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소위 말하는 공안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때까지는 이제 자기네들도 많이 당황을 했을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김기설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서 대필이라고 하는 거를 누군가 만들어낸 그 프레임을 만들어낸 건 참 기발한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네. 사건이 뭐 현대판 한국판 GPS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던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직접 증거라고 할 만한 유일한 게 필적 감정 하나인데 요 하나가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실제로 집행이 됐다라는 부분이 그렇죠. 이걸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 다 동의가 된 건가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판결을 하지라는 분위기였나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제가 뭐 그대로 계속 국가수를 비판하는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문서감정의 정확한 전문가가 없었고 당시에 김모 씨라고 하는 과장이 있었는데 네. 문서 분석 과장이에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조작을 했죠. 필적 감정을 조작을 했고 그건 이제 뒤에 이제 판결을 받은 거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가수를 그만두게 된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필적 감정이라는 것 자체의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걸 적어도 국가수가 그런 걸 그렇게 하리라고는 누구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수의 그 담당 과장이 이거 조작됐다고 하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절망을 했죠. 아니 그러면 강기훈 씨가 김기솔의 유서를 진짜 대표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설마. 근데 아니 과학적인 그런 건 필적은 이건데 그냥 굉장히 혼동됐던 부분이었죠. 네. 그리고 강기훈을 알았던 사람들은 아니다. 네. 본인도 아니라고 하고. 근데 국가수라고 하면 과학적인 권위 집단에서 이러겠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이런 상황 정도였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재심 공판이 열려서요. 2014년에 서울 고등법원 법정에서 무죄로 판명이 되면서 최후 진술을 강기훈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누구에게 욕을 해야 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라면서 이 사건의 책임자들이라고 하면서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석만, 박경순, 노원욱, 임대화, 부국, 박만호, 전재기, 정구영, 김기춘의 이름을 읊은 것이 좀 유명하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큐는요, 이제 24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그 강기훈 씨가 직접 출연을 해가지고요, 기타를 연주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당시에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을 법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인터뷰 없이 오로지 기타를 연주를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감독님은 강기훈 씨는 석방된 이후 매년 5월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해왔다. 그중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고립의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시간이 말로 표현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강기훈 씨는 재심 최종 진술 이후 공적인 자리에서 특별한 말을 남긴 적이 없다. 대신 기타를 들었다. 음악은 강기훈 씨가 말 이외에 선택한 다른 언어였고 그건 이 사건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멋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영화는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다시 다르고 관련자들의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이부영 전 부총재 이야기도 인터뷰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건 재구성과 동시에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강기훈 씨 뭐 지금 말기 아미시라고 해요. 기타 연주를 하는 것이 묵묵히 8곡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사건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재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국가기관이 어떤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한 것들이 현 시대에서도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늘 주장하는 바처럼 그 과학사의 감정기관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분리돼야 된다는 제 지론이 형성된 것도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사와 증거 분석이 같은 기관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걸 했는지 미국 같은 데를 보면 완전히 분리돼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분명히 그거는 불편해요.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그랬냐면은 이거는 정의는 절차적 정의, 즉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늘 수사기관에서 하는 체인 오브 커스터디, 증거 무결성을 자기들은 말로 떠들지만 실제로는 그게 대승 시스템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사실은 이 강기훈 유서 대피 사건이에요. 네. 즉 수사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얼마만큼 쉽게 이 과학이란 걸 아주 그냥 지들 멋대로 바꿔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극적인 결말이죠. 비극적인. 근데도 불구하고 더 불행한 뭐냐면 국가수에서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어요. 아, 국가기관으로서. 네. 국가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그 책임자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도 사과한 사람이 없어요. 네. 명백히 법원에서 그것이 잘못되고 조작된 것이 판결이 났는데 그 책임자들은 누구도 처벌받은 사람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더 큰 비극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뭐 교수님께서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 인간 강기훈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분이 이제 왜 말을 안 하고 기타만 칠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그 이후에 이분이 얼마나 많이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세상에 했을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안 들어줬을까라고 이 언어로 전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용산 참사 유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얼마나 기득권은 또 얼마나 그 얘기를 좀 들어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제 말없이 기타로 감정만을 전달하는 강기훈 씨의 모습이 뭔가 좀 현 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영화 관심 있으신 분들은 1991 봄 이 영화 곧 극장에서 개봉을 하니까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저희가 1시간 빠듯하게 달렸네요. 이슈 분석, 크라임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